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국 대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SNS에서 어떻게 해야 한국인들과 즐겁게 토론할 수 있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습자들이 SNS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잘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요소들을 잘 찾아내서 그거를 가르칠 수 있으면 나머지 학습자들도 효과적으로 SNS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유튜브를 정말 많이 써요. 머니투데이의 이동호 기자님이 2021년 2월 13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인구 대비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이에요. 즉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세계인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과 SNS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미 토론을 잘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채널을 잘 봐야 돼요. 한국인과의 토론 프로그램은 엔터테인 포맷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학술적인 포맷을 갖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살수가 1000이 넘고 한국어 학습에 대해서 유의미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채널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인과 토론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채널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멤버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봤던 채널을 포함해서 유명한 채널들을 같이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교수님의 채널에서도 이 교수님 외에 한 명이 더 있죠. 이분은 하버드에서 한국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에요. 이미 그 자체로도 전문성이 충분하고 들을 가치가 있는데 왜 한 명이 더 필요할까요? 쇼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쇼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시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론 콘텐츠를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토론을 하고 싶어서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토론하는 것을 단지 보고 싶은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실험 대상자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이 사람 혼자서 쇼호스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올리라는 사람이랑 둘이서 했어요. 그쵸? 이 사람이 지금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냥 영국에서 온 2살짜리 아기가 얼마나 그 게를 즐겨서 먹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뿐인데 여기에도 2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은 언제나 설득력을 배가시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간단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어도 이런 발음 차이 이런 거 할 때에도 사람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토론하고자 하는 상대가 많을수록 좋아요. 이 사람의 경우가 좀 예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영상에 혼자 출연을 하고 있지만 화면 도중에 계속해서 사람을 한 명씩 더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변칙적으로 자기 얼굴을 넣거나 사람이 아니라 밈을 넣거나 댓글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 화면에 나타나서 하나의 의견을 전달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칙은 고수하되 창의성을 조금 더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역량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이런 채널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온라인에 나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 닉네임 외에는 잘 알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그 모습이 심지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다른 인종.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믿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소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높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출연시킬 수 있는 인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득력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 인물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모두 하나의 주제로 엮여 있어야 그 설득력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또한 주제는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것일수록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완전히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는 이상 너무나 구체적인 주제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잘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크리스천에 관한 내용을 무교인 사람들이 볼 만한 이런 유튜브에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픈 기억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에게 대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역시 종교를 이유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리스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그런 것들을 굳이 감당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컨셉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도 굳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주제를 정할 때에도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한 것보다는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 장르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코미디, 로맨스 이런 거요. 제가 막 예시로 여러 유튜버를 들었는데 그중에 국뽕 유튜버가 좀 많긴 해요. 근데 국뽕이란 것이 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국뽕, 영어로는 patriotic narcissism. 그거는 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부분이라 다른 나라와 어떤 관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논란을 만드는 여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컨셉하고 토론 주제를 잡으실 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참,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좀 편안한 느낌의 배경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초록색 배경을 뒤로 깔으니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가능하면 좀 더 편안한 배경이 뒤에 있고 눈에 익숙하고 막 방송 세팅도 그 나라 사람들이 보던 스타일로 하고 말도 되도록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편해지겠죠. 한국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뤄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구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의 바르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상황을 골라서 말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왜냐면 칼과 총이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되는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위험도 느끼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예의 바르게 토론하는 법들을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러기만 하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야 할 때 말을 못 하거나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로서 여자를 만나는데 한국 사회에 현재 있는 남녀 갈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조금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극단적인 말들 막 극좌가 아니면 극우로 가는 한국 정치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저랑 비슷한 성격은 아닐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간혹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막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어린 시절부터 예의 바르게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고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을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학술 정보도 잘 찾아봐야 되고 또 본인의 나라에서의 본인의 나라에서의 학술 정보도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와이즈맨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와이즈맨 카페입니다. 와이즈맨 카페의 첫 손님. 지금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물론 언제나 학술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는 나라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조차 한국 사람들에게 큰 지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죠. 이 프로그램은 와이즈맨 역할을 맡은 다니엘이 일리아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러시아 등등 타겟이 되는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토의하는 와이즈맨 프로그램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와이즈맨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와이즈맨 카페입니다. 와이즈맨 카페의 첫 손님 일리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리아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적 사고예요.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돈을 내고 네네. 정부가 그 돈으로 국정을 운영하잖아요. 네네. 러시아에서 그런 시스템,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많은 부를 갖고 있고 돈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화적으로 보면 러시아에서 정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의 리더, 나라의 정상에 대한 그 충성도라고 네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통령을 오로지 행정부 안에서 제일 고직위 공무원이라고 보지는 않고 나라의 아버지라고 봐요. 아버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고 나라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리아라는 사람은 아주 효과적으로 러시아인의 정부에 대한 관념과 한국인의 정부에 대한 관념을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 자료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정보가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관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자체도 한국인에게는 낯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는 것도 충분히 좋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가적으로
전문 자료를 넣으면 더 좋겠죠. 방금 푸틴이 국민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이 국민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과연 일리아 씨와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을 해냈을까요? 그 프레임은 푸틴이 심어줬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푸틴이 그것을 심어줬다는 이러한 가설에 대해서 또다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전문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해볼 수 있어요. 한국의 학술 정보 자료와 러시아의 학술 정보 자료를 둘 다 사용함으로써 찾을 수 있어요.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습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서 숙제를 내드릴게요. 한 가지는 네, 정치 분야가 요즘 굉장히 이슈니까 이슈에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푸틴과 박정희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토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한국인들에게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이 푸틴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푸틴은 러시아 보안국에서 근무할 때 국장으로서 박정희에 관한 모든 저서를 입수해서 철저하게 독재에 대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어떠한 배경, 어떠한 언어, 어떠한 구성, 어떠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사람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한 순간에 재미있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도 시적절한 소재, 코미디의 소재,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개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좋을지, 그리고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서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면 언젠가 여러분도 그런 거 이제 만들어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